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내년 3월 9일 대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 광주 전남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 승리했고 첫 승리죠. 이재명 후보 과반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선두 경쟁이 지금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뤄진 날 라이브가 여야 대선 주자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빅4 네 후보 간의 대리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각 캠프의 경선 전략, 본선 필승 계획을 오늘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뤄진 날 라이브 말씀드린 대로 여야 지지율 선두권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후보 측의 오늘 핵심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오늘 모신 이 네 후보 캠프 쪽 가운데 한 후보가 내년 3월 9일, 3월 10일 새벽에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민주당 이낙연 후보 정책 총괄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보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 제가 소개해 드린 순서 현재 최근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후보 적합도 지지율 등을 기준으로 했고요. 참고로 국회의원 선수를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홍익표 본부장이 3선이고 박주민 본부장 재선, 국민의힘은 옆에 조경태 위원장은 5선이십니다. 이상일 실장께서는 19대 의원을 역임했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각 캠프 경선 현재 분위기부터 지금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캠프의 박주민 본부장 어제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이낙연 후보한테 내줬어요. 네, 뭐 사실 광주 전남 저희에겐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인 이낙연 후보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발표될 전북 결과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전북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호남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각 캠프의 경선 분위기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홍익표 본부장께 질문 드릴게요. 희망의 불씨를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지역 경선에서 그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쉽지 않은 그 경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결과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로서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거의 그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그 전국 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흐름 또 호남에서의 흐름 자체가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네. 아마 오늘 전북과 또 그다음에 있을 부울경, 제주 등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전남 광주에 그쳤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판세 변화의 그 신호탄인지는 조금 더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이상일 공보실장, 요즘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일단 1차 컷오프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10월 8일 2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그에 앞두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왜 윤석열 후보인가? 이 점은 이제 국민들께서 차츰 더 많이 알아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윤 후보 스스로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임을 국민들께 이제 본인 스스로 또 캠프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에 정말 큰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윤석열 후보임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더 열심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후보 측의 조경태 선대위원장님, 오늘 9시에 3차 TV 토론 있는데 네. 토론 강점을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하시겠다. 근데 우리 후보의 큰 장점은 20, 30대 MZ 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또한 중도층의 그 확장성이 대단히 높은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보수 세력들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공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공약들이 많고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되는 그 토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또 당심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임으로써 네. 궁극적으로 홍 후보의 그 승리가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승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어제 있었던 광주 전남 민주당 경선 결과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선 결과표를 일단 보고요. 이어서 두 후보 발언에 따라 들어볼 텐데 먼저 개표 결과 한번 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 득표율 46.9%, 이낙연 47.1%포인트로 두 후보 간의 표차가 122표, 이낙연 후보의 첫 승리지만 신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오른쪽 누적 득표율을 보시면 1번, 4번 후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후보 어제 경선 결과 발표 뒤에 나왔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홍익표 본부장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투표율이 조금 더 나왔더라면 네. 누적 득표율에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호남, 특히 광주 전남, 그다음에 전북에서 투표율 자체가 조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게 우리 후보 그 지지율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서 우리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반전의 계기, 그다음에 희망의 불씨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정체 내지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격차가 상당히 모든 조사에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광주 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됐다라는 말은 저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노무현 후보가 1등을 할 때도 노무현 후보의 본거지는 호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본거지, 누군가가 그 지역이 본거지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은 호남의 선택을 도리어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남의 선택은 늘 전략적 선택, 이길 수 있는 후보 또는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지도자인가를 호남이 선택해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 본부장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다 호남에서 1등 했던 후보가 민주당 최종 후보로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의미가 조금 있죠. 그죠? 네,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북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면 최종적인 호남의 전체 선택이 호남. 어디로 가는지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경선 결과, 어제 발표된 네. 경선 결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낮은 투표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 아닌가라고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동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서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 경선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후보가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본거지고 텃밭이기 때문에 지지세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누적 투표율에 있어서 1위를 이재명 후보가 또 유지하도록 또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광주 전남의 전략적 투표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호남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줬다고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의 낮은 투표율은 결국은 대장동의 그 영향이 매우 컸다 보고 있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지지가 하락세에 있는 것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 또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뜻 지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마 유권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상일 실장 교수도. 예, 저도 비슷합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화천대유라는 패러디가 그냥 많이 전국적으로 돌았고 또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세상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전국적으로 하셨다. 그리고 역시 호남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것이 어제 광주 전남 결과 그렇게 이낙연 후보가 0.17%포인트 차이지만 승리를 한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 전남, 오늘 전북이 나오지만 민주당의 정말 강세 지역에서 선거인단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그 앞서 치러진 지역보다 한 15%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 까닭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야당이 김정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호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거 스스로 인정을 하고 다가가서 사실 호남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제 그 광주 전남의 민주당의 그 선거인단 결과는 저희 야당에게도 일종의 호남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저희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호남 경선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뭐 폭발적으로 높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추세가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게 보면 그 모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문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측면들도 투표율 저하의 한 요인이 아니었겠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상일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 홍익표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후보들 간의 논란이 국민들 눈높이나 또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호남의 지금 선택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서 선택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는 선택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든 간에 그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 민주당이 나가는 길을 지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현재 경선 과정에서의 투표율이 좀 낮았다고 해서 이게 본선에서의 호남에서의 우리 당의 지지율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주민 본부장께서는 낮은 투표율과 관련해서 우리 조경태 선대위원장께서 언급하신 대장동 이슈.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이따가 많습니다.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천대유를 파봤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 다니고 있었죠. 원유철 대표가 고문이셨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의 청년 부위원장이었고 그분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받았던 판결문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보니까 곽상도 의원은 본인의 아들이 한 월급 250만 원 받았던 별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략 횟수로 7년 다녔던 그분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도죠, 보도. 확인된 건 아니죠. 네,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돼서 577억의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증빙할 수 있는 투자금만 350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222억 정도 남았다는 건데 이 222억 중에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굉장히 젊은 사람이 퇴직금으로 줬다. 이 회사가 누구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고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저도 궁금합니다. 화천대유 누구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 대장동 이슈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지금 우리가 광주 전남 경선 결과를 조금 분석해보는 코너이기 때문에 조경태 선대위원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어제 추세로 가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선 갈 것 같아요? 어때요? 제 느낌에는 결선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대장동 이슈가 그냥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이 토론에 나오기 전에 자료를 쭉 보다가 거의 잠을 설칠 정도로 이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정말 천하의 몹쓸 짓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이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관련자들이 자꾸만 외국으로 나가고 숨는데 이 빨리 저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금 이슈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 지난번 LH 투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좀 기름에다가 불을 지핀 거나 다름없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부분이 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다가설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경선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얘기인지 불리한 얘기인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선 가능성을 우리 조경태 선대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이상희 실장께서. 예. 일단 저 민주당 경선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화천대유 이 이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계속 진행될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수사는 철저히 받겠다 하는데 특별검사제는 안 받겠다 이래요. 국민의힘 게이트면 이재명 후보께서 특별검사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사는 받겠다고 하시는데 특별검사는 안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벌써 5개월 전에 화천대유의 순수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경찰에 통보했는데 예.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김호수 검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 특검이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의혹 사건 제대로 파헤쳤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떳떳하면 특검하자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슈가 민주당 경선에서 계속 따라가는데 저는 뭐 오늘 전북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어제처럼 또 좀 이긴다면 이재명 후보 쪽은 굉장히 긴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기존의 격차가 좀 벌어져 있어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추격하는데 상당히 힘에 겨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변수는 언론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추미애 후보가 언젠가 10월 10일을 앞두고 네. 사퇴를 하면 네. 그 표는 다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절로 50% 이상 얻어서 후보 확정이 돼요.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가 지금 사퇴를 이재명 후보, 지금-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 추미애 후보 변수는 저는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 사퇴를 현재 예단하는 거는 홍익표 본부장님 어떻게? 글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정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미애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정치적 선배님이고 당대표를 제가 모셨기 때문에 가까우시죠? 네. 예, 추미애 대표께서 그 당을 위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실 분이지 그 어떤 사적인 관계나 이런 거에 이 공사를 구분 못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자신의 거치나 자신의 정치적 결정이 당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옆에 박주민 의원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같은 생각. 추미애 후보님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거나 네.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끝까지 가시리라고 그래요? 생각을 예. 하고요. 특히 뭐 결선까지 본인이 진출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신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상대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경선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오늘 네 분 모신 자리니까 균등하게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후보. 민주당 경선을 보면 대체로 여론 흐름하고 같이 가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여론 흐름하고 같이 간다고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의 이 흐름은 조금 재미나는 게 이 민심의 흐름과 당심의 흐름이 조금 일치되지 않는 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이거든요. 그게 참 흥미로운 건데 궁극적으로는 저 민심의 흐름을 좀 당심이 약간 후발해서 좀 추적해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같이 갈 거다. 예, 궁극적으로 같이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외연 확장성이 가장 범보수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보수층이 60대 이후가 지지가 많은데 홍 후보 같은 경우는 20, 30대 지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그 당원들께서는 좀 더 흥미롭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실장께서는 캠프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선 승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조경태 위원장께서는 외연 확장성을 최대 이를테면 강점 내지는 변수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의 뭐 적인 본선 일단 경쟁력 어떤 게? 이 후보가 선출이 되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그래서 네. 그 여론을 다 흡수를 해서 아마 민주당과 1대1 사실상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심 민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지금 후보 선출 방법과 저희 국민의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여권 후보 적합도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의 차이가 그다지 크질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잖아요. 거기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민심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 지금까지의 결과는 차이가 꽤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런 차이가 있다. 다만 선출 방식이 좀 다르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의 그 형식이 지금 1차에서는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에서 우리 당원의 30%가 그렇죠. 투표를 이제 하게 된 그 결과가 반영이 되고 마지막에는 5대 5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이 당심을 확실히 갖고 있는 분이 후보가 될 경우에 응집력이 강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일반 민심도 흡수를 해서 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역선택의 그 효과가 상당히 작동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는 뭐 결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1차 기대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제 아마 2차, 3차 해서 최종 후보가 저는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60%가량 뭐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 여론을 다 담아내서 아마 내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께서 우리 이상희 실장이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바로 아니, 근데 좀 길게 말씀하시는 것도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민심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 민심의 흐름을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범보수 세력 후보들 가운데에서 이처럼 20대, 30대로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지지, 인기를 얻고 있는 후보는 드물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홍 후보가 만약에 우리 범야권 후보가 된다면은 저는 정권 교체가 상당히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 당원 비중이 2차 컷오프, 최종 컷오프에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네. 당심도 민심을 따라올 거다. 그 따라가야만이 저는 정권 교체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추가 발로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민심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선택 부분들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이상희 실장의 설명이고, 그러면 관전자 입장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국힘당 대선 경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 박주민 본부장. TV 토론? 뭐 아무래도 TV 토론 과정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님이 평상시 실력을 좀 발휘하신다면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우리 홍익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우리도 그렇고 각 정당이 내부 경선하면 역선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선택에 뭔가 결과가 바뀔 후보나 정당이면 집권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그 사실상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 이렇게 다수가 참여한 제도에서 역선택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후보는 이제 역량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두 번째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보가 갖는 이미지인데요. 역량의 예를 들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나름 스토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에 있어서도 그 각각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 역량 측면,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그런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적 토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책 토론이나 또 이런 이 캠페인을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결선 가능성을 두 캠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아까 민주당 경선에 대한 결선 가능성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우리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보시기에 캠프에서는 일단 박주민 본부장님 누가 올라올 거라고 봐요? 이쪽 두. 이거 참 전망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캠프에서 본인 얘기 말고. 네. 캠프에서는 뭐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강력한 정말 견고한 지지를 받고 계시고, 홍준표 의원님은 진짜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좀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쪽이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어느 쪽이 올라왔을 때 더 수월할 것이냐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도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정책 공방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너무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본부장님.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도 누가 오든 어려운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쉽다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누가 올라가든 그건 민주당 후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면 누구나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그 경선에서는 어려움을 치를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정책 토론에서. 그러나 본선에서 올라왔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 또는 정책적 역량의 약점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관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약점이랄까 그 부분은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홍준표 후보하고 문제지 본선에 올라온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하신 역선택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그하고는 좀 다르지만 민주당은 지금 당원 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 총선 때 후보 공천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 그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지만 그 지지층한테는 소위 말해서 투표 기회도 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 경선은 또 역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홍준표 후보도 상승세 타신 건 분명하고요. 지금 2030 하시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20에 더 강하시다. 이제 30은 사실은 좀 또 지금 주장하시는 건 아직 아닌데 좀 더 확장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TV 토론의 경우에 홍준표 후보께서 네. 윤석열 후보 TV 토론 한두 번이면 나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두 말씀하셨는데 번 어디 했는데 두 번 아직- 진행됐는데 그랬습니까? 오히려 오늘 세 1차 번째. TV 토론 때는 조국수 홍이라는 말이 나와서 홍준표 후보께서 입장도 조금 바꾸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선 핵심 이슈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대장동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도 얘기 안 했습니다만 벌써 각 캠프에서 대장동 이슈를 다 각 캠프의 시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충 사건 윤곽이 뭐 실책을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혜 의혹 부분들은 수사 결과 조금 더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최초 언론 보도가 된 지 지금 2주 이상이 지난 이런 상태이긴 한데 각 캠프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이건 박주민 본부장 이재명 후보 측 아까도 두 분의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설령 본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괴롭힐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파악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보면은 뭐 이쪽을 무리하게 저희 후보하고 엮는 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 규명이 되면 될수록 뭐 저희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이제 공영 개발 방식을 바꾼다든지, 뭐 개발이 환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적 개선으로 좀 나서서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홍익배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선 후보가 연설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안전한 후보, 안심할 수 있는 후보. 결국 본선에 가도 안심할 수 있는 후보가 자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본선 가서도 이 대장동 이슈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아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들은 바에 하면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언론사나 또 야당에서 시리즈로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논란이 물론 그렇다고 저는 이 문제가 그 대선판을 얼마큼 좌지우지할 거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 한쪽에서는 소위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 가려고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것은 그 소위 토건족이라고 할 수 있는 토건 세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종의 저 특혜적 부동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부동산 이익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요. 아직 이 문제가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비위와 연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재명 후보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LH가 하려던 것을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반대를 해서 이거를 민간 개발로 돌렸던 걸 다시 공영 개발로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공영 개발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부실이나 또는 지역 사회의 한계로 인해서 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그 약간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득이 도리어 그 당초에 그 공영 비리, 공영 개발 또 민간 개발로 할 때의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이익이 넘어간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게 우리 당과 또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가는 건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특검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대를 하는 거고요. 또 특검과 국정조사는 가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도 원하는 조기에 진실을 밝히는데 도리어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지고 만약 그것이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우리 조경태.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2주째 나오고 있고 이걸 사건을 인지한 게 5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검찰에서 이 관련자들을 갖다가 신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남모 변호사는 벌써 외국으로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변 확보를 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검찰을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걸 빨리 특검법을 해서 빨리 이 이론이 적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지사는 1원도 안 받았다는 분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정치인들이 다 해당된다 하면은 그 역시도 일벌백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거는 아주 못된 그야말로 서민의 땅을 후리치게 해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보게 만든 이런 이 부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항상 말로 하는 게 뭐였습니까?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민의 땅을 갖다 헐값에 후리치게 해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남기게 하는 것이 이거 촛불 혁명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서 저는 하루빨리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사한 사례가 성남에 있었는데요. 2년 전에 2013년도에 위례 신도시 사건이 내나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키맨이 2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짧게 해주세요. 이재명 지사와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때도 성남시장 때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하고 그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습니다. 차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하는 데서 저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조 특검은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죠. 특검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가장 신속하게 이 사건의 모든 걸 파헤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특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여론조사에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2012년 12월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게 있어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등을 개발하면 1조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례 신도시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핵심 측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를 5%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배당금도 다 꽤 많이 받습니다. 보통주는 소위 말해서 우선주하고 좀 달리 의결권도 있고 추가로 수익이 남으면 그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가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장동의 경우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7%의 소위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3%는 다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훨씬 출자금을 더 내놓고도 우선주이기 때문에 돈을 1,820억밖에 못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 이익이 계속 생기는 걸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성남시로부터
15개 그룹의 토지가 있습니다. 대장동에. 그걸 5개 그룹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을 해가지고 일단 확인된 게 2,300억. 네. 그다음 연립주택단지는 아직 분양 중입니다. 그러면 3,000억 넘는 또 이익을 얻게 되는 이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런 설계를 했느냐. 유동규 그분이 했고 이분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나의 최대의 업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걸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을 갖고 계시네요. 국민들이 이거 납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본부장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신도시까지 나온 상태로는. 이 얘기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이나 이제 이 의원님이나 취지가 이거예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공공이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LH가 완전히 100% 공영 개발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LH로 하여금 민간 영역과 경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 며칠 뒤에 국회에서 신영수 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LH에게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LH 사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민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조 원, 뭐 수천억 원 이익 100%가 어디로 갑니까?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시도했던 게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영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100% 공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남개발공사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다 차서 돈을 끌어들일 수가 없었어요. 1조 5천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민간 투자자 금융권이 들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우선적으로 4,600억 정도의 이익을 배정받기로 한 거고 그 당시 예측으로는 민간은 1,800억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1,800억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됐던 이익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성남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4,600억은 무조건 확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이 급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도 하고 또 30대를 중심으로 한 자산 확보 경쟁이 붙고 그러면서 수도권 쪽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죠. 이런 것들을 예상했다면 그 당시부터 예상을 했다면 제도 설계를 좀 더 치밀하게 했겠죠. 그리고 이익 환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쉬운 거는 짧게요. 성남시장에서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죠. 2018년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익 환수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 추가 환수해서 터널을 뚫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배당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배당은 그 이후에 그 발생. 이후에 배당이 되거든요. 폭발적인 배당은. 성남시장이었다면 그때 뭔가 더 노력을 했겠죠. 자, 홍익표 본부장께 어제 광주 전남 경선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이슈가 먹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어떤 스탠스로 나올 건지. 저희는 대장동 리스크,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된다. 그게 우리 당과 또 우리 당 또 그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재명 후보도 조기에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다음에 그 명명백백하게 그 과정이 밝혀진다면 저는 그 도리어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검과 그 국정조사를 필요하다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진실을 밝히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검을 법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구성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면은 그 금년 안에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아요. 10월, 11월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일단 수사를 보고 만약에 그 수사가 부족하다면 저는 그때 가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그때 검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요? 네. 시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국정조사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는. 조 의원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보다 앞서 나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관련된 증인이나
수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언을 회피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봤지만 이런 경우에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이 의미 있어도 실질적인 진실을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홍 의원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예? 네. 국회의원이 그 사법부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의정 활동합니까? 아니 눈치 보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국정조사나 뭐 할 때 보면요, 정인 신청하게 되면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또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맞지요? 예. 되게 그렇죠. 그래서 수사하기 전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서로 막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하통하게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정조사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천하동일이라는 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출자금 8,721만 원 언론에 의해서 제 이야기 8,721만 원 가지고 배당금을 얼마 받아가는가 하면 1,007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방송을 보고 있는 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도 천배의 어떤 그 이익을 남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정말 국민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자는 거지요.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국정조사 안 받으실 거잖아요, 민주당. 자, 첫 여야 합의가 번째는 기본인데. 홍 의원님이 짧게 말씀하신 해주세요. 거하고 연관된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국정조사에 관련된 법을 보면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돼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인이 출석해도 그런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가 2번 출석합니다. 다음 주 국감이죠. 예. 그때 또 당연히 물어보고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남욱이라는 분이 미래통합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해외가 있는. 그분의 공소장과 재판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LH를 이 사업에서 손떼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8억을 넘게 받는다는 그 말씀을 겁니다.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 네 분 캠프 어렵게 모신 자리이니만큼 이슈를 고르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장동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약간 섭섭하다 할 게 또 고발사주 이슈가 있거든요.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고. 제가 고발사주 이슈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세 분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저 이따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안배를 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이슈가 지금 보면 하여간 대장동 이슈에 가려졌다라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아까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저는 조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언제든지 조 의원님과 함께 특검이든 국정조사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발사주. 예, 고발사주 문제 저도 이 문제가 좀 아쉬운데요. 물론 이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4월 달에 제가 재보궐선거 할 때도 느꼈던 건데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그 대장동 문제는 나의 삶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 또는 권력기관의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월 4.7 재보궐선거 당시에서도 검찰개혁 문제하고 LH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그래서 그 선거 결과를 나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빠르게 검찰 수사를 해서 특히 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자기의 조직 그 검찰 조직을 활용해서 방어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또 이 대응 논리도 만드는 의혹이죠.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그리고 그분이 좀 유력 대선 후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실체적 진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 국민의힘에서 당무조사 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꽤 됐는데 어떠한 액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냥 아니면 적당히 묻고 가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주민 본부장. 일단 지금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작년 4월 3일과 4월 8일에 전달된 고발장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작된 흔적이 없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을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각각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나왔다라는 것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실체에 접근한 거죠. 손준성이 보냈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라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사후 조작설에 대한 부분에 힘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작업을 했는지 이것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가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대로라면 유의미하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실체가 드러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특정 후보하고 엮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부분이 거의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하질 않고 있어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가려졌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캠프가 우리 당 모든 캠프가 네. 당과 함께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실체 규명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일 국힘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면서 밝히겠다고 했던 부분들은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가 터진 게 이달 초잖아요. 뉴스버스 보도. 9월 2일 보도죠. 네, 9월 2일 보도인데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엔 세게 반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미 입장을 분명히 냈기 때문이죠. 거기서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철저히 수사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입장 분명히 당시 작년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작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소위 윤석열 사단 다 해체시키고 자천시키는 그런 학살 인사를 통해서 대검에 본인이 포위된 상황에서 야당이 우리가 고발 사주 해줄게 먼저 이야기해도 말려야 할 상황인 거 본인이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발각이 될 경우에 당연히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되는데 그 뭐 동기 자체가 전혀 없고 단 하나의 윤석열 후보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뭐 사주를 했던 단서도 하나 안 나왔습니다. 정황도 없고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하라는 입장이고 이미 공수처가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여 사회단체가 윤석열 후보 고발하니까 불과 나흘 만에 윤석열 후보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죄가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규명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검찰,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이 화천대유 관련 문제는 다시 대장동으로 이미 제가 가셨나요?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5개월 전에 수상한 자금 흐름 소위 통보받고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국정조사는 좀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 한다면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특검은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드루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이 결국 수용해서 특검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관련해서 설립과 관련해서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야당한테 줬습니다. 야당이 그걸 행사하니까 민주당이 불편해서 비토권 박탈하는. 알겠습니다. 여기만 이 법안을 민주당은 뚝딱 해치웠어요. 고발사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특검법 입법을 민주당이 뚝딱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가동이 됩니다. 고발사주 특검을 얘기하다가 지금 뚝딱 합니까? 대장동으로 다시 건너뛰었는데 자 조경태 위원장님 고발사주 의혹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시기에 검찰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저는 뭐 상대 후보 진영이지만 고발 사주권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왜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손준성 검사가 보통 보면 그 고위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보면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스크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총장하고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윤 후보가 뭐 크게 고발 사주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확신이 서지 개인 않습니다. 생각 캠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대선 지금 5달 남짓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내 후보 캠프 쪽에서 왜 우리 후보가 대선 필승 후보인지를 25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까 먼저 있으니까 여기 이번에는 조경태 위원장. 네, 우리 홍준표 후보야말로 정권 교체를 여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간절함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께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여 또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잘 사는 그런 선진국에서 넉넉하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대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일 실장님, 윤석열 후보가 왜 대선 필승 후보인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나라 정치 좀 확 바꿔라.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공정과 정의와 상식 다 무너졌는데 이거 다시 바로 세워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동안 실천으로 보여준 분, 본인이 맡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마 국민에게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상식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 권력이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인데 그걸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일 절대 하지 않겠다. 예.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왜 대선 필승 후보인가? 네. 이낙연 후보의 지금까지 그 정치적 삶, 그다음에 정치적 경력이 그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안정적 개혁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오랜 정치 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는 분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19 이후에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 불평등 해소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지도자, 저는 이낙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왜 대선 필승 적합인지?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고 있고 또 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야 되고 또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결단력 있고 실천력 있고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과로 또 여러 정책들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대 꼭 이재명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대선 선두권 후보 넷 캠프 한 자리에서 오늘 경선 전략, 본선 필승 전략, 핵심 이슈 종합적으로 짚어봤고요. 대선 전에 현재 임하고 있는 각 후보 측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분 대담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휴일 아침에 나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일요일 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